반유대주의라는 거는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유대인들한테 좀 별나 쟤네들은 그쵸. 그런 느낌은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치 때 반유대주의가 가진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반유대주의를 학문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사과학이지만 예. 당시에 뭐 이름 있는 과학자들, 생명학자나 뭐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 가져다가 다른 인종의 해골을 막 분석을 해요. 두개골의 크기가 다르다, 또뭐 어떤 조건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이 이게 더 뛰어나다는 증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하는 거죠.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럼 누가 양보했습니까? 한 명이 먼저 양보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억울했는데 내가 참았다. 그건 좀 복잡한데요. 사실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는 독일한테 비교적 가혹하게 대했어요. 뭐 영토도 거의 10%를 뺐고 해외 식민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독립을 시키고 자기 식민지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세계대전 후에 예. 그 조약인데 거기서 명시하기를 뭐 전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독일이 진다. 쟤네가 나쁜 놈, 네, 다 너네 지 다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라고 명시를 한 거죠. 그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는 인정하더라도 전쟁이 시작된 책임까지 다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은 서명해야 되는 장관들이 그냥 사퇴해 버려요. 내 이름을 여기다가. 못하겠다. 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독일을 다시 대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게 국제적인 정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나치 전공이니까 나치 얘기를 오늘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각 나라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게 나치 때 아주 극도로 달했던 네. 때잖아요. 나치로 연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치 하면 아무래도 그 유대인에 대한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거든요. 숫자로 써놓으면은 600만이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생각하면 뭐 엄청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나 만 평생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나치가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면 이제 경제 대공황. 어려웠고. 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 독일에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반유대주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유대인들한테 좀 별나 쟤네들은 그쵸. 그런 느낌은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중세도 뭐 흑사병 같은 거 터지면 유대인이 우물 독을 탔다. 자기들끼리 너무 똘똘 뭉치니까 또 약간 미움을 받았나 보네. 근데 이제 나치 때 반유대주의가 가진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반유대주의를 학문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사과학이지만 예. 당시에 뭐 이름 있는 과학자들, 생명학자나 뭐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 가져다가 다른 인종의 해골을 막 분석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두개골의 크기가 다르다, 혹은 뭐 어떤 조건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이 이게 더 뛰어나다는 증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뭐 흑사병 때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든가 불을 태워서 죽인다든가. 근데 이제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 뭐 나치나 이 나치 지지자들은 생각한 거죠. 굳이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찔러서 죽이면 너무 힘들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어. 차라리 그냥 한 공간에 몰아넣고 독가스 터트리면은 다 다 죽는 거 아닌가? 죽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효율성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럼 나치가 원한 건 뭐예요? 나치가 원한 건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것처럼 예를 들면 적이 있어야 우리가 더 뭉쳐.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 독가스 모으고 독가스 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것도. 그걸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뭐지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순수한 독일 민족의 국가를 세운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유대민족 말고도 너무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아시아도 죽여야 되고 뭐. 그래서 실제로 나치가 이제 우리 유대인 학살로 제일 잘 알려져 있지만 독일 내에 뭐 성소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들이 보기에 순수한 독일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걔네들도 마찬가지 다 죽였어요? 네. 그런 것도 다 독일 가면은 기념관이나 박물관들이 다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그때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좀 눈엣가시였을까요? 왜 하필 유대인이었을까? 글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가 다르고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굉장히 유대인이 열심히죠. 예, 열심히 해서 학자들 중에도 많고. 너무 잘 나가. 그렇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희생양 삼기 좋은. 약간 시기와 질투가 있었나 보네요. 그쵸. 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근데 나치가 왜 재밌었어요? 근데 나치가 왜 재밌었습니까? 왜 나는 나치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은 민주주의를 당연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에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 저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시대라고 볼 수도 있나요? 아, 너무 자유로운 문화가 남은 부작용. 정확한 포인트를 하나 짚으셨는데요. 이 시기를 다루는 되게 유명한 어떤 역사학자의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시기를 그 근대의 실험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네. 직전 시대. 네. 그 다양한 사상들이 마음껏 분출되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게 없이. 네. 그런 걸 이제 가르쳐서 근대의 실험장이라고 표현했었죠. 요즘 같은 때 그런 우생학 연구 결과를 내면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금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는 네, 거야. 맞습니다. 네. 근데 금기가 없었네 어떻게 보면. 네. 금기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너무 금기가 없는 게 좀 위험한 거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 책에도 산업혁명을 이제 한 챕터로 쓰셨는데 저는 이게 산업혁명이 약간 우리가 요즘 AI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산업혁명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도 막 사람들이 막 공장의 노동자들이 나는 기계 안 써 막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랬다면서요. 그게 요즘 AI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 뭔가 거기서 배워볼 레슨은 없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게 이들이 기계를 이제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렇다고 정말 기계가 있기 전의 사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인가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단 여기 참가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어쨌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쓴 기계가 지금 없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일자리도 없어지는 상황. 그 진짜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나 진짜 열받아서 눈이 뒤집혔다. 근데 극도로 분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의 단체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뭐 관철할 수단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노동자가 어떤 불만을 얘기하면은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그냥 공장을 하루아침에 줄여서 잘리고? 잘리는 거죠. 그런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기계를 부순 거에 가깝고 좀 과격하게 표출했네. 근데 이들이 그 부수면서 한 요구들을 보면은 뭐 노동 시간을 조금 완화해 달라든가 4살, 5살 어린아이가 열몇 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새 우리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을 뭐 월세로 준다든가 그런 일 있잖아요. 뭐집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내가 뭐 안방을 쓰고 방 하나를 뭐 하숙생한테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노동자도 다 돈이 모자라서 내 침대 반 칸을 세를 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반 쪽에서 자고 옆에 반 쪽에 모르는 사람 침대 하나인데 네. 하나 침대인데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월급이 낮고 와. 심지어 그걸 현금으로 안 주고 그냥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기계라는 게 분노의 어떤 상징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기계를 부숨으로써 이제 요거를 이제 좀 표출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품이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냥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어 미안해 I'm sorry 그러고 그냥 시대는 쭉 앞으로 나간 거예요. 당시에 누군가 희생했던 사람들을 그냥 짓밟고 쭉 간 걸까요? 아니면 당시에 그 사람들을 좀 보호하려는 뭔가 장치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아까 말한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았던 상황,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상황에서 그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와. 이런 식으로 가면 자본주의가 이제 몰락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고 우리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그 자본가들이 조금씩 복지 정책을 도입한다든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그 노동자한테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한 뭐 공산주의나 마르크스가 안전 장치들이 도입되는데 일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화의 시대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죠.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 야 그럼 AI도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후와 산업화 전 시대를 되게 중요한 그 분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도 매우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그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재미있는 말이거든요. 경험 공간이랑 기대 지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경험 공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나의 과거를 봤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기대 지평은 내가 미래를 봤을 때, 미래를 예측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지평선 할 때 지평이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 전근대 사회, 산업화 전의 사회에서는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에 살듯이 또 내일도 그쵸. 살고. 작년 뭐 이맘때쯤 우리가 뭐 보릿고개를 겪었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열심히 농사 짓고 가을엔 수확하고 겨울엔 또 하고 또 계속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농사를 짓다가 문제가 흉작이 들었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죠. 아 옛날에 네. 어땠어요? 노인은 똑같은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산업화 후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 일치하지 않는. 매년 새로. 그렇죠. 매년. 나의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내 아버지는 30살 정도 때 산업화가 일어나서 도시로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도시 일하러 가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할아버지한테 가서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또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도시에 살았고. 요즘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래. 완전 그쵸.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요즘도. 그런 이제 특징이 산업화의 이제 핵심인데 AI 시대와의 차이점, 제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차이점을 꼽다면 이 산업화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예. 혁명이라는 말은 되게 단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내포하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4.19 혁명이 뭐 몇 년에 일어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건 날짜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은 연구자들이 들여다보니까 기술 발전이라는 게 거의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은 산업혁명보다 산업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제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AI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뭐 지난달이랑 지금 또 기술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된다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역사 공부만 했는데 뭐 이렇게 세상이 네. 빨리 변해. 그런 거 느끼시는 게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제일 느낀 거는 박사 논문을 다 썼을 때쯤 챗GPT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챗GPT를 쓰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챗GPT 없었죠. 안 쓰고 박사 논문 쓴 세대.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어. 이후로는 챗GPT한테 논문을 써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윤리적으로 뭐 내가 쓴 글을 챗GPT한테 검토해달라고 한다든지 예. 뭐 문장을 좀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게 시작된 거의 첫 세대가 제 다음. 게다가 독일어로 썼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사실 지금 그래서 편할 거예요. 이야. 네. 몇 년만 더 일찍 나오지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또 지나고 나니까 어. 이걸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오롯이 쓴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오롯이 인간이 쓴 논문이야 이거. 그렇죠. 나는 오롯이 쓰고 그 다음부터 난 챗GPT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오로지 그걸 수련할 시간을 좀 거치고 나서 챗GPT를 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공부는 사람들이 다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모든 사람이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당장 뭐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무슨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볼 때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세계사를 공부하는 건 필수적이지 않나. 그래. 그럼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왜 일본을 왜 싫어해? 그럼 역사를 모르면 그렇죠. 이해가 안 가긴 네. 하겠네요. 한일 축구전 때 왜 난리야? 네. 그게 이해가 안 가긴 그렇죠. 하겠네요. 네. 역사를 좀 알아야. 요 책 그래도 뭐 많이들 보시겠으나 요 문장 하나만 그래도 기억하면 남들한테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혹시 문장이 있습니까? 그 책의 마지막쯤에 뽑아주신다면.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 오늘의 세계는 역사의 상처와 성취가 겹겹이 쌓인 자리 위에 서 있다. 아 진짜 맞는 말이네. 라는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상처와 성취가 쌓여서 지금이 된 거야. 네. 근본을 좀 알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김재수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